작은 서점.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첫 문장으로 문 열어봤습니다. 따스한 가정에서 착하게 살아가던 싱클레어 앞에 어느 날 신비한 소년 데미안이 나타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성장,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시련과 극복, 깨달음은 완전한 자아에 이르는 과정을 성찰하는데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또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작은 서점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집자의 방에서는요,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애서가들 사이에서 이미 슈퍼스타이신 이분들, 키득키득 두 분이 웃으신 마침내 한자리에 모십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편집자의 시대가 온다. 편집자의 방. 해외 문학 작품팀을 모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그리고 민음사의 편집자 박혜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환하게 웃음으로 이렇게 미소로 이렇게 두 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두 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웰컴하시는 그런 미소로 마이크 앞에 앉으셨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이제 김민경 편집자와 권현승 편집자 이 두 분이 진행하는 코너인데 7월에는요 저희가 특별히 작은 서점 편집자들이 가장 아끼는 친한 친구 동료 편집자를 모셔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민경 편집자의 친구를 모셨는데요. 자, 김민경 편집자님 오늘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저와 짝꿍으로 나오시는, 그리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도 저의 영원한 파트너이신 민음사 해운학팀 박혜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네, 과장님은 10년차 이제 편집자이시고요. 예. 중국 문학과 독일어를 전공하시고 민음사 TV에서 알려드림이라는 코너를 혼자 진행하시면서 이제 유튜브에 새 바람을 이런 소리 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세계문학전집 월드컵, 지금에 이어서 세계문학전집 독서클럽 코너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문학전집 그 월드컵이 세문전 월드컵이라 해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 여성 듀오, 그러니까 이렇게 흔치가 않은 형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가수도 왜 음방울 자매. 좀 최근에 다 비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막 진행하시는데 그 케미가 뭐 환상 케미다, 뭐 최 듀오다, 막 그런 댓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박혜진 편집자님이 김민경 편집자님을 좀 어떤 분인지, 저희는 이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면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독특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출판사 편집부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그 어떤 분들께서는 정말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이보다 조용하겠어. 분위기가 그래요. 네, 어.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내향적이시고 네. 출판사 편집자분들 좀 내향적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원고랑 씨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 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 막혀. 너무너무 조용한데 제가 민경님이랑 옆자리에 앉거든요. 네. 저희 자리만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 둘이 계속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다 메신저로 이야기하시는데 네. 저희만 이렇게 파티션 위로 얼굴 올리고 아이고. 낄낄거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네, 맞아요. 맞아요. 둘이 이렇게 참 수다를 떨고 이러는 게 회사에서 받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푸는 정말 활력이 되고 항상 저에게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모든 회사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숲 같은 동료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대나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특히 이제 선후배신데 네. 박혜진 편집자님이 5년 선배신 거죠. 맞아요. 이제 네. 해외문학팀에 이제 과장님 들어오시고 네. 5년 동안 후배가 없었어요. 후배가 없다가 제가 5년 만에 들어온 후임이었어요. 완전 맞선임 맞후임이고 네. 항상 옆자리에 앉는.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 생활의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려주신 진짜 이렇게 딱 붙어있는 선배인데 저희가 동갑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그래서 친해질 수 네네. 있겠구나. 근데 원래 직장 동료들끼리 좀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왜 좀 가면을 좀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 봐요, 두 분은. 민경님이 네. 그 현대인의 가면 벗기기 선수예요. 그래서 민경님 앞에 서면 많은 분들이 무장해제가 좀 되는구나. 무장해제가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네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런 케미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발현이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서 두 분이 막 재밌죠. 막. 네. 재밌죠. 네, 그게 느껴져요. 네. 하는 말에 반에 반도 안 나가요. 항상 저희가 아, 그래요. 너무 네. 아쉽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유튜브 PD님들은 너무 곤란해하세요. 그래서 그만 말해라. 충분하다. 워워 시키는. 그러면 약간 이야기 보따리가 터져버려서 네. 줄줄 새버리는. 아니 근데 요즘 약간 이제 트렌드가 좀 이 텐션이 좀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맞는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오늘 카메라가 석된 거 앞에 보이시죠? 네. 보이는 라디오 일명.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진 않지만요. 저희가 조금 편집을 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카메라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워낙 두 분 다 프로시니까. 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 아주 거의 1초 만에 정했는데요. 예. 저의 친구를 소개하는 특집이다 보니 그 사람을 제일 잘 알려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문학이 무엇인지, 그렇죠. 네.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보석함에 사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혜진 과장님은 딱 명확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작가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작가가 누굴까요?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전 작가로 꼽히기도 했던 헤르만 헤세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일까요? 헤르만 헤세 책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보면서 우와 너무 어렵다. 이거 거짓말. 이걸 어떻게 읽어?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이걸 읽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접했거든요. 때는 막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모집 그 베스트셀러 경향 이런 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출판사니까 그걸 이렇게 받아보는데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스테디셀러가 데미안과 시다르타. 진짜로요? 입니다. 네네네. 인기 요인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떤 책이죠? 제가 데미안을 소개하고 민경님이 시다르타를 소개해줄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데미안과 시다르타. 자, 먼저 박혜진 과장님이 고른, 제가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박혜진 편집자님이 고른 데미안부터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 데미안의 주인공이 데미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데미안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그 엄숙한 기독교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주 사랑받고 자란 소년,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나이대 소년들이 뭐 응당 그렇듯이 뭐 자기가 도둑질을 해봤다고 이렇게 또래 앞에서 허풍을 떨다가 크로머라는 불량 학생에게 탁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날부터 크로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싱클레어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고 네. 싱클레어는 그 소리가 들리면 그게 무엇이든 값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집에서 훔쳐서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라도 받아줘 하면서 네네. 이제 크로머와 흥정을 해야 하는 조마조마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진한테 그야말로 삥 뜯기는 맞아요. 나날을 정말 네. 보내고 있는 거죠. 아, 얼마나 힘들까요? 조마조마하고 아마 그 이전에 그 허풍을 떨었던 건 거짓 도둑질이었으면 이제 진짜 할아버지 거 아빠 거를 훔치는 네.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른스럽고 신비한 분위기의 전학생인 데미안이 딱 앞에 나타나면서 네. 데미안의 도움으로 데미안의 도움으로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죠. 네. 그 이후로 싱클레어는 다시 그 이전에 그 순진무구하고 무지한 그 말 잘 듣는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와 종교 그리고 관습에 주입된 규범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부모님이 정말 끔찍하게 금기시하시는 뭐 성과 쾌락 이거에 대한 호기심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배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인가?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구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안락하고 낙원 같았던 유년기를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 네. 이것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진한테 돈을 뜯기고 또 중간에 이제 야, 너 누나 좀 불러내봐. 맞아요. 거기서 이제 얘가 딱 마지막- 현타가 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내가 빨리 끊어야 되겠다. 정말 얜 질이 안 좋구나를 네. 이제 안 거잖아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전형적인 어떤 불량배들, 이게 약간 시공을 초월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런 어떤 청소년 이런 물에 항상 등장하는 맞아요. 전형적인 그 인물이잖아요. 네. 시공을 초월하는. 네. 악마 같은 일진의 네, 모습. 그거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 그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이제 짠 나타나고. 네. 뭔가 해결책을 준다기보다는 고민을 좀 더 해주는 친구.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생각하게 맞아요. 만드는 네. 그런 친구죠. 근데 저는 이 데미안이 예전에 그 데미지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이게 연상녀와 사랑이 빠지고 이 데미지란 영화는 그 영화를 좀 좋은이 잘 모르시나? 그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어머. 어머머. 모르겠어. 그런 영화가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데미안 이게 뭔가 데미로 다시 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쪽의 그 소설이었다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왜 데미안 굉장히 붐이 어떻게 보면 좀 일었잖아요. 맞아요. TV에서도 막 뭐 책 소개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번 계기로 데미안 다시 읽었는데 데미안은 이 싱클레어, 이 주인공에게 계속 나타나는 정말 정체불명의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데미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진짜 인생책으로 꼽아요. 혹시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도 이 책을 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이제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서 그중에 특히 데미안이 저한테는 좀 엘리트 중산층의 백인 소년이 좀 슬퍼하는 이야기, 자기를 깨달아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저랑은 딱 붙지 않는다고 느껴서 그리고 조금 교훈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읽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뭐 싫지도 좋지도 않은 작품이었다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혜진 과장님한테는 그게 이제 인생 책이자 전공을 정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시게 된데 굉장히 이제 인생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책이시더라고요. 저 김민경 편집자님을 되게 좋아하는 게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한 번에 얘기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이미 표정이 싫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막 탐험하고, 그쵸. 뭐 의식을 막 탐험하고, 막 이런 내면의 갈등, 막 이런 거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막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지나치게 사유를 많이 하는 소년의 이야기예요. 저는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중간에 이러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저랑 약간 그런 면에서 코드가 비슷하지 않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데미안이 그 성장소설의 어떤 고전, 성장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성장이라는 말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읽으면 좀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뭔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느낌? 여기서 딱 멈춘 게 아니라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성장소설의 고전이다라고 하면 일단 좀 호기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렇게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이 책이 이제 청소년기에 읽어야 할 성장소설로 이제 네. 필독서로 꼽히는데 사실 10대 때 읽었을 때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학창 시절이랑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오히려 20대가 돼서 이제 막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읽으니까 네. 이게 명작이구나. 사실 뒤늦게 저도 깨닫게 된 케이스입니다. 20대가 되어서 비로소 네. 이 진가를 알아보게 되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20대가 되어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저희 10대 시절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재밌다. 첫 출연에 본인이 네. 이렇게 쫙, 예, 좋네요. 네. 뭐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막 성적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지만 네. 항상 이렇게 반장을 도맡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되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그 모범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제가 선생님 딸이었거든요. 같은 학교의 선생님 네, 딸이었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 딸이었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제가 이제 엄마랑 한동안 같은 학교를 다녔던 시기가 꽤 길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전교생이 월요일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서 네, 하는 있죠. 네. 조회가 있었어요. 조회 시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조회에 이제 아이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 운동장이 좀 늦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나가고 있는데 애국가가 울리길래 저는 그냥 배운 대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딱 그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실 그 구령대 바로 옆이어서 굉장히 선명한 기억이거든요, 지금 이게. 위치까지 다 자세히. 네. 굉장히 눈에 띄는 자리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원칙대로 서서 이렇게 경례를 했는데 제가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네. 저희 엄마가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정말 눈으로 레이저 빔을 쏘시면서 너 왜 지금 나왔어? 정말 눈으로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규범을 굉장히, 잘 따르는 어린이였구나. 굉장히 규범을 중시하셨어서 저도 이제 그에 맞추기 위해서 예. 되게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그 애국가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거기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날 정도로 제가 좀 주눅이 든 네.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딱 성인이 됐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세상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라고 하시던 어른들이 세상에는 틀이 없으니까 네. 이제 너 한번 자유롭게 꿈을 펼쳐봐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이기도 했지만 그 규칙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게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맞아요. 되게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제가 아무리 소심해도 누구나의 삶에 다 화살이 있고 크고 작은 위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이 겪는 뭐 크고 작은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유난히 더 힘든가? 내가 좀 섬세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나약한가? 막 고민이 깊어질 때쯤 그때 이 데미안을 다시 읽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게
그 제 삶에 일어난 어떤 객관적인 사건들, 불운과 불행도 있지만 네. 그 자체보다도 어쩌면 제가 과거에 그 부모님의 그 안락한 보호 속에 있을 때 네. 저건 불행이야. 저거는 불운이야. 다른 세계야. 라고 그 간주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그 세계로 확 편입되면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과 불안감을 내가 지금 이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뭐 저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할까라고 되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근데 저 일을 겪은 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겪을 때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두 세계인데 사실은 그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 네. 그러니까 선과 악, 그리고 뭐 행운과 불운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 한 세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크로모라는 불량 학생은 또 불량 학생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싱클레어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잖아요. 네. 부모님께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방임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 폭력의 세계에서 자녀를 영원히 사실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하나였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이 나에게 갑자기 옮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는 비로소 세상의 전체성, 그 세상의 진짜 모습에 눈을 뜬 것일지도 몰라. 내가 진짜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그냥 어쩌면 이 불행을 다 안고 있는 이 세상 전체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그 용기, 비상한 자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와, 진짜 이거 데미안 얘기로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에 대해 말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진짜 그 애정과 또 이걸 통한 깊은 어떤 사유가 있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보니까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성장 소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고 그걸 조금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나이 때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랬지. 지금 나의 어떤 이 무의식의 이 고통은 그때 비로소 시작됐던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반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지만 이 책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 필독서라고 하기에는 어쩌면 이 어떤 문해력과 무관하게 그 삶의 경험이 좀 축적이 되었을 때 더 와닿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저는 제가 막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책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주관적으로 느낄 때 이 책이 특히 더 좋았는데 그건 이 책이 저한테 막 불행을 막 극복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경험한 나, 그 불행이 옮아진 나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악이 묻어버린 나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준 책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필독서가 인생책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산유술사. 정말 저도 들으면서 매번 감탄해요. 매번. 어쩜 말씀을 저렇게 잘하실까. 와. 제 친구입니다. 제 김은경 편집자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엄마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친구입니다. 아니 나의 어떤 그 고민들, 선과 악, 어둠과 밝음, 진짜 행운과 불운, 뭐 이런 많은 이제 이분법적인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랄까요?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설이라 그러셨는데, 그래도 우리 김인경 편집자님도 이 책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좀 어렵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좋았다. 근데 저도 이제 다시 제가 읽으면서는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이랑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데미안을 향한 싱클레어의 마음이 사실은 뭐 사랑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한 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더 넘어서서는 둘은 동일인이다. 싱클레어가 만들어낸 마음속의 목소리가 데미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딱
입맞춤을 한 후에 둘은 다시는 만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런 이별 같은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나는 그거를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싱클레어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순수 혹은 순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가 지금 어린 시절에 저를 바라볼 때 마음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이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네. 뭐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연인이든 친구든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진하게 묻어나면서 혜진 과장이 말씀해주신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한 소설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정이든 사랑이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게 되어서 이건 참 심오하고 저도 네. 진짜 이건 청소년이 읽기에는 너무나 많은 살아가면서 쌓이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지 이 책을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지 그러네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과 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 맺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또 아마 한 5, 60대 이제 노년이 돼서 읽으면 완전히 또 다른 어떤 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긴 노년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나중에 한 네. 몇십 년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이 데미안의 좀 몇 구절, 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걸 좀 적어왔는데 이거 뭐 너무 유명해서 그래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네, 알은 그렇죠.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네. 문구라서 책 그 겉표지 맞아요. 뒤 앞뒤면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거 읽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그렇죠. 그 새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아브라사스. 예. 신과,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뭐 네. 신, 벌써 뭐 선악하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네. 있죠. 아무튼 그 어떤 부분도 저희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선과 신과 악이 안 나오는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신뿐이다. 근데 혹시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셨었어요? 네, 전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낭독 너무 네, 잘하시네요. 네, 네. 이런 칭찬은 이제 우리 나중에 스튜디오 밖에서 할게요. 여기로.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헤세의 데미안에서 또 BTS가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데미안이 조금 더 인기를 최근에 막 얻는 게 좀 BTS 덕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 다니면서 이제 정말 그 출판사가 원래 아까 되게 조용하고 정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주 몇 번 이렇게 갑자기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이 그 노벨문학상을 작가가 갑자기 타서 저희가 마감을 후다닥 해야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이 그 BTS 분들이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아서 앨범을 냈는데 그때 그 쇼트 필름 그 영상에 이 데미안의 어떤 암시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저보고 빨리 찾으라고 찾으셨어요? 저희 네. 약간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때 2016년에 나온 그 두 번째 정규 앨범 그 윙스의 쇼트 필름들에 그 암시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머의 휘파람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브락사스에게로 다가가는 그 새,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또 하나 그런 어떤 시각적인 상징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 온실 속을 나와서 그 유혹과 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네. 이거를 깨닫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다라는 이 앨범 전체의 메시지에 그러네요. 데미안이 네, 딱 맞아들어서 이게 이제 인문학의 어떤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이제 그 케이팝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업무를 제가 막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맡았었는데 그때 막 정말 이거 내가 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되게 데미안 덕후이자 또 BTS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찾아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BTS 하는구나. 이게 아티스트의 어떤 심오함이 또 이렇게 헤르메네스의 작품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서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친한 친구 특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김민경, 박혜진, 우리 민음사의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데미안 얘기를 좀 나눴고 이번엔 김민경 편집자가 추천하는 헤세의 책 뭘까요?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시타르타입니다. 이 책이 한 2년 전부터 아주 기이하게 그 어떤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 미친 듯이 판매고가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현상이지? 굉장히 불가사의하다 해서 네. 이제 읽어보게 됐어요. 그랬다가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헤르만 헤세 책 중에 가장 좋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됐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표지를 새로 입히는 작업을 리커버라고 하는데요. 네. 리커버를 또 편집을 하게 되어서 김민경 네, 또 편집자님께서 한 번 직접. 읽어본 그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하신 기이한 그 요인은 뭐였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말 와, 미스터리예요. 뭐지? 네, 정말로. 아니 이게 BTS 뭐 이런 어떤 후광효과가 아니라 네네네. 정말 이 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났는데 부처님의 힘으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성불했어요. 갑자기 불교 박람회도 굉장히 이렇게 흥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행사가 됐거든요. 야, 네. 어떤 불교의 전반의 붐의 낙수 효과인가? 아니면 이제 그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건 근데 또 시타르타랑은 또 다른 책인데 네. 어찌된 영문일까? 콕 집어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영업 이사님도 못 찾으셨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한 연예인의 어떤 언급 때문은 분명히 아닐 텐데.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앞서 우리가 봤던 데미안은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자아를 성찰하는 거라면 시타르타는 분명히 불교적인 관점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넘나들 수가 있죠? 도대체 헤르만 헤세의 정체는 뭔가요? 이 작가 얘기를 조금 먼저 한 다음에 시타르트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 헤르만 헤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동서양의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작가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자아를 찾아가는 구도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문화라던가 종교 뭐 하나의 그 관점을 빌린다기보다는 정말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그 길을 닫기 위해서 아마 책도 많이 읽고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서양의 문화와 또 여러 종교들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선교사셨는데 선교사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가풍 속에서 컸지만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어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헤세가 우울증, 만성적인 되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겨워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30대 초반에 인도와 아시아,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몇 개월 동안 거기를 여행을 한 아시아 순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시타르타. 데미안이 먼저 나왔고, 네, 맞아요. 그 다음이 시타르타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미안이 어찌 보면 청년의 어떤 그 고민을 담는다면, 맞아요. 네. 맞아요. 시타르타는 조금 이제 성숙돼서 그걸 다 아우르는 구도자의 길을 조금 가본 사람으로서의 어떤
맞아요. 나 갑자기 두 분이 막 계속 끄덕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멋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 왜냐면 네. 제가 예전에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네. 그 데미안과 시타르타를 연결지어 설명을 드릴 때도 데미안이 그냥 커피면 네. 시타르타는 입니다. 이게 광고 문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네. 그만큼 그 데미안의 사유에 인생의 경험이 더 덧붙여져서 그러니까 데미안과 시타르타 사이에 굉장히 큰 정신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절필을 하기도 했다가 네. 다시 일어나서 쓴 소설이 시타르타거든요. 오. 그래서 그 두 작품 간에는 또 다른 어떤 삶의 고민들이 응축이 되어 있는. 야, 그 헤르만 헤세 이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좀 새롭게 보는 네. 그런 작가입니다. 시타르타 줄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오해를 했던 게 이 시타르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석가모니 아닌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네.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시타르타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고 네. 이 안에 이제 부처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인도에서 이제 계급이 나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계급, 브라만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아주 총명하고 아름답고 심성이 고와서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네. 그런 청년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청년인데 어쩐지 계속 이제 나는 무언가를 찾아 떠나고 싶다. 나의 삶의 의미를 알고 싶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 하는 그 욕심, 그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하고 친구랑 같이 출가를 해서 탁발승 생활을 해요. 네. 근데 탁발승이 머리를 다 깎고 누더기 옷만 입고 정말 고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생활을 하거든요. 궁극적인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한 염원으로 자기를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고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다가 불교를 창시한 그 위대한 승려 석가모니를 만나요. 네. 이미 모든 깨달음을 얻고 완전 그 설법을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시타르타랑 같이 탁발승을 하고 있던 친구는 네. 바로 석가모니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시타르타는 저분의 걸음걸이, 저분의 손끝 하나하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보인다. 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냥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걸로 과연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그건 제자일 뿐 깨달음을 얻는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고타마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친구와 이제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그쵸. 되죠. 네. 그 길이라는 것이 이제 속세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데요. 네네. 아주 아름다운 기생 카말라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네.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속세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 탁발승이었다가 속세로 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는 떠났어 하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술, 도박, 여자에 취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새장 속에 있는 새가 죽어있는 꿈을 꿔요. 그때 시타르타가 내 내면의 소리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속세를 떠나서 뱃사공 바주데바의 옆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뱃사공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드디어 깨달음의 경지에 가겠구나 하는 찰나에 카말라가 당신 아들이에요 하고 아기를 데려오고 데리고요. 네. 카말라는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 그치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나의 혈육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괴로움 마주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가장 큰 인생의 고행은 아들이었네요. 그런 거죠. 너무 공감했어요. 그 대목에서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이 고행의 길을 지금 네.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종교적일 거다, 어려울 거다 이런 편견들이 사실 있는 시타르타 이름이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사실은 한 남자의 어떤 태어난 인생길을 걷는 그러네요. 네.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부모를 떠나죠. 스승의 석가모니를 떠나버리죠. 또 그 사랑하는 여인 곁에도 떠나고 계속 어찌 보면 떠나면서 뭔가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여정을 맞아요. 사는 주인공이군요. 네. 근데 그
이 책, 왜, 저기 헤르만 헤세 하면 그 뭐죠? 수레바퀴 네네. 아래선가 밑에선가. 네네. 안 읽어봤지만 그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게 뭐 제일 초기작이죠? 네, 초기작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원래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였는데 선교사셨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도원 학교에 들어갔다가 뭐 실제로 시인이 되고 싶어서 뛰쳐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런 어떤 유년기의 고민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자전적인 작품이 수레바퀴 아래서 이제 그다음에 데미안 그다음에 시타르타. 네. 근데 왜 시타르타를 고르셨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헤세한테는. 네. 그러니까 중년 백인 남성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작품이 그것도 중산층의 되게 엘리트인 그런 사람이 말하는 어떤 교훈 같은 거를 소설에서 배우는 것. 그게 제 취향이랑은 맞지 않다고 늘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 시타르타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이랑은 너무 다르게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말 거의 로딩으로 치면 99%까지 로딩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인데 네. 발목을 탁 잡는 게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아들. 내 뜻대로 도저히 안 되는 아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아들 때문에 탁 걸려 넘어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꼭 한 가지 뭔가를 얻어보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네. 그게 이제 뭐 신적인 어떤 깨달음, 종교적인 귀의일 수도 있고 뭐 인생의 진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좀 쉽게 이해하면 그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의미?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막 자아를 아예 버리고 탁발생이 됐다가 자아를 부풀려서 막 부자가 돼보기도 했다가 뭐 굶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좌절하고 오해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불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보편적인 그냥 삶의 이야기다. 태어나서 내 삶의 대체 의미가 뭐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계속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이 책은 그거를 막 너도 시타르타처럼 이렇게 살아서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고 그런 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네네. 그런 인생의 의미라는 게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길들 헤매는 거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사랑하기 위하여라고 네.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막 헤매고 진창길을 걸었고 남은 게 하나도 없지만 너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되게 불가사의하게 인기가 막 많이 쏠리는 것도 네. 어쩌면은 제일 필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마음이 그렇군요. 힘든 사람한테 뭐 나가서 달리기를 해봐. 뭐 아니면은 뭐 네. 필사를 해봐. 이렇게 뭘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사랑하면 된다. 모든 그냥 것은 살아가도록 해. 삶은 뭔가를 탁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아, 그리고 모든 것은 이미 너의 내면에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네. 이제 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사서 밑줄을 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문장들이 맞아요.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 좀 몇 문장 좀 소개를 해주세요. 김민경 필자님의 낭독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네. 좀 골라 오셨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시 그 친구 고빈다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시타르타가 친구 고빈다와 조우를 하는데 이제 완전 노년이 된 상태죠.
고빙단은 여전히 이제 석가모니의 제자로 있지만 네. 깨달음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시타르타를 보니까 뭔가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발 시타르타. 한 수 알려줘. 한 수 알려줘. 팁 좀 전수해줘. 비결이 뭐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행 끝에 얻은 인생의 어떤 진실 같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 들어볼까요? 네. 시타르타는 몸을 굽혀 땅바닥에서 돌멩이 한 개를 집어들더니 손 안에 넣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여기 있는 이것은 하고 그는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하였다. 한 개의 돌멩이네. 이 돌멩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흙이 될 것이며 그 흙에서는 식물 아니면 짐승이나 사람이 생겨나게 될 거야. 예전 같았으면 이럴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겠지. 이 돌멩이는 단지 한 개의 돌멩이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것은 마야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순환적인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나는 그것에도 가치를 부여해주는 바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 돌멩이는 돌멩이다. 그것은 또한 짐승이기도 하며 그것은 또한 신이기도 하며 그것은 또한 부처이기도 하다.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그것이 장차 언젠가는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지만 정말 왜 우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네. 약간 그 느낌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김민경 편집장님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매력이랄까요? 그걸 좀 쭉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이 책을 읽으시며 어떤 상황에 처한 분? 지금 어떤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추천하세요? 참 이렇게 대답하면 참 불성실할 것 같지만 그 어느 누가 읽어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약간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인가를 되려고 되게 애쓰는 생애 주기에 놓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수험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놓이신 양육자분일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게 돌멩이인데 나는 새도 되고 싶고 아니야 나는 근데 돌멩이 중에서도 가장 윤기가 나는 돌멩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어떤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하신 분들이 읽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바로 그래서 그럴 때 이 책을 읽어서 유독 와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에 계속 쫓기고 초조한 기분. 더 나아야 돼. 걸을 때도 허리를 펴고 걸어야 돼. 밥을 먹을 때도 혈당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너무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 불교에서. 그렇죠. 크고 작은 번뇌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 마음에 수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 번쯤 읽으면 좋은 책.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 주인공이 속세로 빠져드는 순간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저는 거기서 뚝 끊겼거든요. 집에 가서 당장 더 마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과 좀 어울릴 만한 곡 추천곡으로 들어볼까요? 네. 또 이제 붙는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번뇌에 시달릴 때 저는 이소라님의 노래를 즐겨 듣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랙 9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괴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가사말인데요. 한번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나의 친구 박혜진 우리 과장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아이들 박혜진 편집자님이 여러 뭐 채널에서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안정감 있잖아요. 마치 여기서 지금 그래서 오랫동안 예, 진행을 해오신 분처럼 앉아 계시는데 오늘 소회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의 되게 인생 책이기는 하지만 또 민경님이랑 이렇게 각자 다른 작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딥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저는 데미안, 저는 미야비 시타르타.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커다란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눈빛 마주하면서 이렇게 끄덕이는 게 친구이긴 하지만 네네. 또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라서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이게 네. 나란히 앉는 것과 맞아요. 마주보고 앉는 것과 맞아요. 그 대화 흐름이 굉장히 다른 거죠.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짚어내 주셨어요. 네. 사무실 가면 또 나란히 앉으시는 거죠. 맞아요. 방송도 보니까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하시던데 네. 오늘 모처럼 마주 보면서 네.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김민경 편집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의 친구 박혜진 편집자님과 함께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과 시타르타 두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의 트랙 9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죠. 다음에 또 한 번 시간 내주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